그러니까 제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더구나 저흰 심사가 꽤나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요. 대충 뭉개면서 넘어가려 했지만 앞에 있는 남자는 단호한 태도였다. 난 크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애초에 보잘것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였죠. 그나마 많은 나이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는데 그놈의 술이 웬수인지라. 아니, 포장마차에서 혼자 한잔하고 들어가려는데 그날따라 소름이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이 참 가혹하다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그만 사람을 찔렀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걸 보면 홧김에 사람 하나 찌른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옆자리에 있던 3명이랑 옆에서 소리 지르는 주인 아줌마까지 찔렀죠. 근데 눈앞에 피 흘리는 시체들을 두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살해, 방화 사고의 주범이시군요. 그래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여길 찾아오셨다. 맞습니까? 난 그때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어댔지만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혹시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어 여기저기 숨어다니다 아는 형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신분 세탁해 주신다고. 네, 저희는 고객님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공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나이, 기본 신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지나 직장, 심지어 외모 성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소 비싼 가격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남자는 마치 보험회사 직원처럼 줄줄 읊어대었다.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돈이 없어도 뭔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내 말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교화 프로그램 말씀이시군요. 미소 띄운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이 감돌았고 그의 말투 또한 미약하게 남아 변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금세 원래 표정을 되찾고는 다시 안내를 시작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두운 곳에 몸담고 계셨죠. 굶기 싫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시고 살기 위해 남을 해치셨습니다. 결국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오르셨지만 더러운 죄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속죄하고 양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하셨죠. 그리고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구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돈. 속물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행과 봉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마땅히 죄 지은 자들이 지불해야 하죠. 그러니 저희는 죄 지은 자를 벌하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신 가장 현실적인 정화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정한 교화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 중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화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교화만 된다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왠지 사이비 같은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사고친 놈들 중 돈이 없는 녀석들은 인성 교정 후 신분 세탁을 해준다는 이야기 같았다. 고객님께서는 저희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어 완벽한 교화를 통해 악인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만약 성공만 하신다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규정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니 교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포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잠시 고민을 하고 있던 내게 남자가 덧붙였다. 선택에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저도 교화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화된 후 새 인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대표님 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죠. 남자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지만 그 교화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결국 설교 조금 듣고 착해진 척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 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남자가 내미는 서류에 사인했다. 잘하셨습니다. 교화방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숙식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해 교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화될 때까지는 이곳에 계시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날 안내한 것은 처음 봤던 그 남자였다. 다른 부서로 인계되는 게 아닌 배정된 담당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 과정을 통솔하는 식인 듯 했다. 그가 내어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서 안을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감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제법 넓기는 하였으나 시멘트 벽과 시멘트 바닥뿐, 창문이라곤 하나 없었고 작은 전구 하나만이 음산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잠자리라고는 나무 박스 몇 개 위에 천조가리 덮어놓은 게 다였고 90변기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의자 하나가 있긴 했다. 불편해 보이는 나무 의자가 방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문실과 크게 다름없는 그 꼴을 보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혹시 그 교화라는 게 삼천교육 때처럼 무지막지한 것일까? 잠깐, 혹시 교화라는 게 막 때리거나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죠? 덜덜 떨며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폭력은 저희 대표님 정신에 어긋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물론 그다지 자유롭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 방 안에서만 생활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문 아래쪽으로 공급됩니다. 물 역시 식사와 함께 정해진 양만 공급되니 식수와 씻을 물을 잘 분배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간을 자유롭게 쓰셔도 좋지만 교화를 위해 의자에 앉아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걸 권해드립니다. 심사는 언제든 열릴 수 있지만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심사 전까진 그 어떤 교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과정은
방에 달린 CCTV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문을 닫고 멀어져 갔다. 보자, 의자에 앉으란 말이지? 난 곧장 의자로 가서 앉았다. 역시나 딱딱하고 불편했다. 난 작게 한숨을 쉬고는 잡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여기서 꼼짝없이 갇혀있겠구만. 그 심사란 게 뭔지는 모르지만 잘 얘기해서 빠져나가자. 아, 그렇지. 새 이름은 뭘로 할까? 집이나 직업도 정할 수 있다던데. 잘됐다. 그거나 생각해놓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방에 시계는 없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있어야 되지? 기준 같은 게 있나? 의문이 생겼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 대체 뭐야.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적어도 4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별다른 변화도 없었다. 오늘은 그만 되었다든가 뭘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식사랍시고 맛없는 죽 한 그릇이 나왔을 뿐이다. 몇 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릇을 밀쳐버리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충분한 것 같으니 일찍 잠이나 자버릴 생각이었다. 방 안이 춥고 침대는 불편했지만 몇 시간을 지루하게 앉아있던 탓인지 금세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4일이 지났다. 식사 나오는 걸 기준으로 세어봤을 때 오늘은 정확히 4일째다. 쿰쿰한 냄새가 나는 맛없는 죽을 혀로 싹싹 핥아 먹었지만 허기가 가시지 않았다. 지난 4일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뿐이었다. 운동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여기서 넣어주는 음식 따위는 금방 배가 꺼져 괜시리 기운 낭비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반성하는 척하며 의자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짓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다. 항할 새끼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속으로 욕짓거리를 내뱉었지만 최대한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저 녀석들은 CCTV로 내 모습을 전부 보고 있을 테니까. 야, 이 새끼들아. 왜? 뭐가 문젠데? 니들 말대로 했잖아. 아, 반성했는데 왜? 그로부터 8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일까? 그렇다 해도 어떤 말도 없이 사람을 이리 방치해두다니. 열불이 뻗쳤다. 인내심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이나 좀 해주던가 진짜. 씨. 아무 말 없이 사람을 가둬두고 있어. 소용없었다.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뭔지 몰라도 그 심사란 걸 하기 위해선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았다. 난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더럽고 짜증나지만 새로운 내 인생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14일째. 여전히 심사 같은 건 없었다. 허기와 피로와 함께 정서불안이 찾아왔다. 어떻게든 심사를 받으려 의자에 앉아 미친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입이 말라갔지만 말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왜? 뭐 때문인데? 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문 안 열어? 어디서 이 새끼들이 날 속이고 병신 취급하고 있어?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 20일째.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여전히 심사 같은 건 없다. 이 녀석들은 단체로 날 엿먹이는 게 틀림없다. 애초에 그런 멍청한 말에 속는 게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발광을 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바닥도 벽도 울렁거리는 느낌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보내줘요. 차수? 차수. 그래요. 자수할 테니까 나 좀 내보내줘요. 예? 감옥 간다고요, 그냥. 경찰서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요. 내 말 안 들려? 문 열라고, 이 개새끼들아! 35일째. 아니, 어쩌면 34일이나 36일. 이제 새는 것도 포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에 잡히든 감옥에 가든 여기보다 나을 것 같았다. 이곳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루함과 권태가 도를 넘어서자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의자에 앉아있자면 벽과 바닥이 움직이며 점점 좁혀 들어온다. 숨 막힐 듯 답답함을 느끼며 발작한 것이 몇 번인지도 알 수 없었다. 밥이 나오면 허겁지겁 먹고 멍하니 앉아있다 발작이 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리고 낙몽을 꾸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이 거지 같은 생활의 반복. 표현 못할 정도의 공포심이 내 정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적어도 약 50일이 지났다. 뭐야 이거? 저리 가 이 새끼들아. 내 몸으로 벌레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바닥과 벽에 가득 찬 벌레들은 내 몸에 달라붙어서 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고통과 간지럼 때문에 손톱이 빠져나가도록 긁어봤지만 벌레들은 아랑곳 않고 내 몸으로 달라붙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예. 2달을 훌쩍 넘어간 어느 날부턴가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 인간 쓰레기.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죽여버릴 거야. 한심한 새끼. 내가
죽인 사람들의 목소리일까? 상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면서 시간을 보냈다. 목소리는 밤낮없이 나를 괴롭혀왔다. 말도 못할 정도로 섬뜩한 목소리였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 좀 꺼내달라고요. 3달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100일이 넘었을지도 모른다. 내 주변을 맴도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 인간 쓰레기.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죽여버릴 거야. 한심한 새끼. 내 몸에 달라붙는 이 벌레들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장에서 뻗어나오는 손들도 날 빨아들이는 바닥도 모두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 나가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벽에 머리를 박은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백 번, 수만 번 되뇌인 말이었지만 오늘은 심장을 옥죄어오는 듯한 감정에 토하듯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력이 빠진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읊조리곤 바닥에 엎드렸다.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죠? 정확히 103일 만에 심사를 가지게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오래전 기억에 남아있던 그 남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분노를 느꼈지만 어이없게도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이제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북받쳤다. 네, 이해합니다. 다들 고객님과 비슷한 반응이죠. 모르긴 해도 저 역시 비슷했을 겁니다. 자, 하고픈 말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심사입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긴장한 채 남자의 말에 귀 기울였다. 당신은 악인입니까?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난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며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요. 전 이제 착해졌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옛날 일 따윈 잊고 평생을 착하게 살겠습니다. 술, 그래요. 술도 안 먹고 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걱정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는 저희에게 돈을 주는 분들이 직접 하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객님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엔 포장마차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족분들이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당신을 가둬두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대가로 그들은 저희에게 돈을 냅니다. 그분들 중에 용서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열고 그분들을 초대하죠.
그리고 고객님의 마지막 대답을 직접 눈으로 본 그분들이 계속 진행을 할지 용서를 할지 결정해 주십니다. 저쪽 보이시죠? 저 너머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심사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만장일치로 당신을 용서한다면 그날로 당신은 교화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계속 저희에게 돈을 지불하며 당신을 가둬두는 것이죠. 그들의 기분이 풀려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남자는 벽에 붙은 커다란 거울 너머를 가르쳐 보였다. 자, 이제 답변이 오겠네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저분들이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거울 위에 달려있던 사이렌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빨간 빛을 뿜어내었다. 직관적이죠. 파란색이면 성공, 빨간색이면 실패입니다. 네, 아쉽게도 실패하셨네요. 다음 심사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저희끼리 얘기지만 고객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실한 건 좋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라든가 반성 같은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가족이었다면 화가 나겠죠. 그런 사고를 쳐놓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으니 뭐 애초부터 용서할 생각이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소용없지만요. 아, 추가로 이왕이면 최대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모습은 CCTV를 통해 그분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살아서 교화방을 나온 분은 손에 꼽거든요. 나와서도 대부분 얼마 못 가 자살했습니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교화방이라는 게 제정신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참고로 저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내들이 날 다시 끌고 나가는 동안 남자가 덧붙였다. 제가 죽인 건 여동생이었거든요. 부모님은 한 달 만에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빕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이상하다. 언젠가부터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는 내가 혜림 씨를 좋아한 이후부터 라고 생각한다. 평소 결벽증이 있는 나라곤 하지만 냄새에 민감했던 적은 없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입으로 숨을 쉬기라도 하면 그 냄새가 다시 내 코로 기어 들어오는 것만 같다. 무언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3분 이내에 이를 꼭 닦는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괴로운 일이다. 언젠가 내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처럼 습하거나 더운 날씨엔 하루 5번의 샤워도 와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땀이 난 내 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향기 가득한 샴푸와 바디 클렌저로 내 몸 구석구석 닦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다. 반면 그때 혜림 씨가 내게 줬던 캔커피는
향이 참 좋았다. 머릿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피부에 닿거나 혹은 내 코 주변으로 스멀스멀 기름기가 올라오면 인간의 비린내라고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괴상한 냄새가 날 몹시 짜증나게 만든다. 그럴 때면 또다시 집착적으로 몸을 다시 닦는다. 만약 시체가 썩는다면 이 역겨운 냄새가 바로 되는 일일까? 행여나 내가 죽는다면 난 반드시 화장할 생각이다. 이 더럽고 역한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번 주 있었던 일이다. 수도 검침원이 우리 집 수도세가 과하게 많이 나왔다며 점검을 하러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었다. 저기요. 네? 혹시 우리 집에서 악취가 나진 않아요? 악취요? 글쎄요. 전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저도 모르게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혼자 사시는 건 맞죠? 네, 혼자 삽니다. 혼자 사시는 분 치고 물량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뭐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그는 우리 집을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는 딱히 배관 파이프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나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인가 보다. 가끔씩 혜림 씨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향기로웠다. 또한 혜림 씨가 며칠이나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채취조차 향기로울 때가 있다. 혜림 씨가 겨울철 자주 입는 카키색 외투의 겨드랑이 부분에 코를 파묻고 온종일 킁킁대고 싶다. 그리고 이젠 내 옷이나 속옷에서 나는 냄새조차 매우 역할 때가 있다. 하루에 5번을 샤워하는 나지만 샤워 때마다 속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데도 냄새가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몸을 깨끗이 닦았으면 당연히 그 몸에 닿는 의류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정상일 텐데 말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루는 가스 검침원이 우리 집에 들렀던 일이 있었다. 그는 가스가 새는 것인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주방을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그럼 그렇지. 분명히 나만 느끼는 악취가 아니었다. 그는 악취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 가스비도 딱히 많이 나오질 않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돌아갔다. 악취가 도저히 사라지질 않자 내 방에 있던 향수병을 깨뜨려 바닥에 흩뿌렸다. 코가 맹맹할 정도로 강한 향수 냄새 때문인지 드디어 악취로부터의 해방이라 생각하며 해방감에 젖어 있었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악취는 향수의 향기와 뒤섞여 향기롭고 역겨운 더욱 기괴한 냄새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바로 옆집의 신고 전화였다. 그래서 난 그 악취가 우리 집이 아닌 이웃집 당신네에게서 나는 냄새인 것 같다고 되려 하를 냈다. 우리 집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악취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옆집이 아닌 윗집과 아랫집에서까지 신고가 들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 강제로 방문할 것이며 방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을 대동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의 반협박성 전화였다. 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전화가 너무나도 기가 차고 불쾌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난 이렇게나 깨끗한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밖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대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난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갔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악취의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내 방 침대 밑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기로운 혜림씨가 예쁜 모습 그대로 얌전히 누워있을 뿐인데 말이다. 조금 따가웠다. 반면 약간은 간지러웠다. 의료보험 적용가 14만 7천 원, 그리고 15분 30초. 수술은 간단했다. 또한 저렴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는 무표정했다. 의사의 웃음은 130만 7천 원일 때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었다. 나 역시 무표정했다. 굳게 잠긴 지퍼 덕에 표정을 잃었다. 다시 회사로 들어갔을 때 동료들은 말이 없었다. 나를 쳐다보는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다. 다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설마 자네도? 라는 느낌.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현장 소장의 호출이 들어왔다. 소장은 나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리곤 자네도 받은 건가? 지퍼 수술을? 하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일세. 자네 같은 사람은 발언권을 장근하는 의미를 알고 있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만 끄덕일 텐가 계속? 그렇다면 자네 의사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는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나가보게. 소장실에서 나오자 동료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동료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지퍼가 없는 사람들조차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실로 오랜만에 고요함이었다. 비로소 지퍼를 열어본 것은 그날 퇴근 이후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퍼를 조심스레 열어 이를 닦았다. 뱉지 못한 침이 입속에서 파도쳤다. 한가득 침을 쏟아내고 구린내가 나는 이를 구석구석 닦은 뒤 다시 지퍼를 채웠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지퍼를 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키스 없는 잠자리를 가졌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나는 부소장이 되어 있었다. 삽자루 대신 펜대가 쥐어졌고 목장갑 대신 커피잔이
손가락에 끼워졌다. 무척 더운 그날 나는 에어컨 속에서 추위에 떨었고 어제까지 함께 뻘뻘대던 동료들은 여전히 찍어 누르는 태양빛에 헐떡였다. 나는 이제 노조 간부가 아니었다. 지퍼를 단 순간부터 나는 한 마리 개였다. 개팔자는 상팔자였다. 그날 저녁 소장이 술을 샀다. 1년 전까지 노조 위원장으로 함께 투쟁하던 나의 우상이 내게 술을 따랐다. 저 기름진 뱃속에 발언권은 아직 숨쉬고 있을까? 빨간 머리띠를 묶고 결혼했던 그의 이마는 어느새 반쯤 벗겨져서 번들거렸다. 그리고 소장이 몸소 나의 지퍼를 열어주었다. 지퍼가 열리고 술이 들어가자 속이 후끈거렸다. 빨리 마셨고 빨리 취했다. 취하자 발언권이 스물스물 치고 올라왔다. 화가 났다. 어딘가 비겁했다. 혀끝에서 발언권이 맴돌았다. 결국 나는 내지르려 했다. 그 순간 소장이 몸소 내 지퍼를 잠가주었다. 자네는 아직 지퍼를 닫을 순간을 모르는구만.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다. 소장에게 꾸벅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려 할 때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소장에겐 지퍼가 없었다. 그의 입술은 말끔하고 윤이 났다. 대체 그는 지퍼 없이 올라섰단 말인가? 의문은 다음 순간 말끔히 사라졌다. 헤어지려던 우리는 근처 술집에서 나오는 회사의 간부들을 우연히 마주쳤고 소장은 가만히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슥 하고 손가락을 그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잠겼고 그는 간부들을 향해 고든 기억자로 인사했다. 소장의 아들뻘 정도 되는 본사 부장은 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귀여운 인사를 건네받은 간부들이 너털 웃음으로 사라지자 소장은 다시 입술 위에서 손가락을 왼쪽으로 그었다. 터치스크린일세. 소장이 말했다. 자네도 한동안 지퍼를 견뎌내면 회사에서 해줄 걸세. 첨단의 기술이지. 나는 감탄했다. 그날 돌아오는 길목에서 술기운이 올라왔다. 아래에서부터 토사물이 올라왔지만 뱉어낼 수 없었다. 맞물린 지퍼가 어긋나 쉽게 열지 못했다. 입안 가득 파도치는 침 속으로 토사물이 섞여들었다. 결국 나는 그것들을 다시 위장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내는 키스 없는 잠자리를 거부했다. 눈을 뜨니 병실 아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내가 왜 병원에 와 있지? 아, 맞다. 교통사고. 그래, 가족여행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지. 이제야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5월 5일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은 놀이공원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누구보다 좋아했던 막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 늦둥이로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는 건가?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파근이었던 것 같다. 사고 전 나의 마지막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브레이크를 미친 듯이 밟던 모습이 생생하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던 차. 그리고 우린 자동차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고속도로 방호벽에 부딪혔고 거기서 내 기억은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니 고모와 고모부가 나를 간호하고 있었다. 선생님, 가영이가 일어났어요. 고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의사가 와서 나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치료한 곳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고모는 떠나는 의사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고모, 왜? 배고프니? 뭐 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응? 말만 해봐.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말이 없다. 고모부도 나의 눈을 피한다. 나도 그들의 시선 넘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짐작이 갔다. 고모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었다. 저번 주에 모두 장례 치렀어.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막내는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모에게 물어본다. 막내도... 고모는 짤막한 대답만을 남긴 채 쓰러져 맺힌 눈물을 흘리신다. 모두 떠났구나. 고모가 다시 말을 잇는다. 가영아,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널 키웠으면 하는데. 괜찮아요. 전 가족이랑... 맞다. 내 가족은 없지. 성인이 될 때까진 아직 2년이란 시간이 더 남았다. 그때까지 고모네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난 말없이 고모의 제안을 끄덕이며 승낙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난 고모네에서 살았다. 그리고 난 대학에 합격하고 난 고모네에서 떠나게 됐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학 졸업식. 고모와 고모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의 졸업을 축하해준다. 가족들이 죽은 뒤 그동안 나를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보살펴준 분들이므로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부모 같은 존재인 그들에게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고모네와 식사를 마치고 동기들과 뒤풀이를 한 뒤 밤늦게 고모댁으로 가고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림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눈앞을 환하게 비추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보인다. 너무 밝아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그때
나를 강하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공중으로 붕 뜨고 말았다. 그리고 내 머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이내 의식이 점점 사라져간다. 자동차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린다. 낯이 익은 모습이다. 남자와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격자가 없다는 걸 확인한다. 남자는 점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연신 담배를 피워댄다. 이 정도면 아마 죽었겠지? 남자가 묻자 여자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나의 숨을 확인한다. 내 숨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여자는 남자에게 말한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부터 얼른 갖다 버려야지. 남자는 담배를 끄고 얼른 차에 올라탄다. 여자도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그들은 내 시야에서 멀어진다. 아, 6년 전에 죽었으면 깔끔하잖아. 그래도 지금은 보험금도 타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번거롭잖아. 그래도 그때 오빠네 재산이랑 가영이 보험금이면 당신 빚 갖고도 남겠다. 남자는 불평했지만 여자는 보험금 탈 생각에 연신 미소가 끊이질 않고 있었다. 그래도 6년 동안 걔 뒷바라지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생각하면 어이구. 남자는 한숨을 내뱉는다. 어쩔 수 없었잖아. 거기서 우리가 걔 버리고 오빠 재산만 가로챘어 봐.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하긴 그래도 키워주니까 이렇게 효도하고 가니 보람은 있네. 나의 흐려져가는 기억 속에 그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고모, 고모부. 그들은 알고 나만 모른다. 나만 몰랐다. 오병장님, 새벽녘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정말 오랜만에 근무가 비어서 꿀잠을 자는 중인데 나를 깨우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다. 순간 짜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은 왜일까? 오병장님! 애타게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이번에 새로 전입 온 신병이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순간 욱하고 올라왔던 감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당혹과 허탈함이 나의 두 시야를 또렷하게 해주었다. 왜 그래 임마? 내 말에 김희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상 한 곳을 가리켰다. 김희병이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가져가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침낭을 걷어 차듯이 일어나고 녀석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가니 사람이 누웠었던 흔적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왜? 내 물음에 김희병은 잠시 우물거리더니 답했다. 박상병이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가? 걔 어디 근무인데? 정문 경계 근무입니다.
그럼 같이 근무 나간 교대장이나 부사수는 왔고? 예,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하는 김희병이 조금은 답답했지만 이제 곧 말년인 나는 녀석을 행정반으로 데려갔다. 행정반에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골아 떨어진 당직사관과 당직병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방에서 라면을 먹는 듯한 호로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근무 복귀를 한 최상병이 있었다. 야, 석훈아. 내 말에 최상병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오병장님, 오늘 근무 없는 거 아니셨습니까? 그 말에 대강 얼버무리고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동수에 대해 물었다. 최상병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그럴 리 없지 말입니다. 분명 저와 같이 복귀했는데 총도 같이 반납했고. 야, 막내야, 너 여기 다 찾아본 거야? 네 사수 누구야? 사수와 같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지났는데? 내 말에 최상병이 대신 답했다. 한 30분 됐지 말입니다. 30분? 군인이 근무 복귀를 하고 30분 동안 침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물론 잠이 하나 어딘가에서 짱박혀 뭘 하고 있는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박상병인 경우 워낙 잠이 많아 항상 근무가 끝나면 칼같이 침상으로 돌아가 골아 떨어지는 게 당연한 놈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비운다는 게 영 이상했다. 사관님 깨어라. 내 말에 김희병은 조심스레 당직 사관을 깨웠고 졸린 눈을 부비며 눈을 뜬 당직 사관은 하품을 크게 하며 우리들에게 말했다. 너네가 여긴 왜 모여있어? 사관님, 박동수 상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동수가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복귀를 해야 하는데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원래 그럴 놈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 말에 당직 사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야, 남자가 갖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나 보지. 좀 냅둬라. 걔도 개인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소란 떨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일찍 잠이나 자.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피러 나가는 당직 사관. 나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김희병과 최상병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커다란 방송 소리에 눈이 떠졌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건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녀석들을 돌려보내고 겨우 2시간을 잔 셈이었다. 당직 사관이 전파한다. 현재 박동수 상병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 대원들은 지금 즉시 일어나서 환복 후 다목적실로 집합하도록. 다시 한번 전파한다. 박동수 상병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3분 이내로 집합하도록 한다. 실시.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동수, 그 새끼가 정말 타령이라도 한 건가? 비몽사몽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환복을 하고 다목적실로 집합했다. 대략 100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졸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비틀대며 서 있었다. 당직사관은 그런 대원들을 보며 호통을 쳤다. 이 새끼들이 지금 긴급 상황이란 말 못 들었어?
지금부터 나가서 박동수 찾는다. 실시! 그 말에 우린 전우조로 형성한 뒤 밖으로 나왔다. 난 제일 막내인 김희병과 박상병과 근무를 같이 섰던 최상병을 데리고 당장 보이는 곳 아무 곳이나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 씨, 진짜네. 아니, 동수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 말에 최상병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새끼 원래 그런 놈 아니지 말입니다. 특급 전사도 따고 그 짬에 분대장 달고 행복원한테 이쁨 받으면서 포상 휴가도 받은 놈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이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우리 둘은 박상병에 대해 조인트를 까고 있을 때 김희병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저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린 김희병을 바라보았고 김희병은 약간 몸을 떨며 말했다. 아까 박상병을 깨울 때 무슨 그림자 같은 게 박상병 위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 개소리야. 너 기가 약해서 헛거 본 거 아니야? 최상병의 다그침에 김희병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맹세코 진실입니다. 전 피곤해서 헛것인 줄 알고 박상병을 깨우러 갔는데 그 그림자의 형태가 점점 또렷하게 보이더니 한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붙잡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상병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벌벌 떨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린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는 재차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박상병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서 환복을 하기 시작하더니 바로 근무하러 나갔습니다. 그게 끝이야? 내 말에 김희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굳이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일어날 뿐이 아닌데 분명 그 여자도 이상하고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네가 헛것을 본 거라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린 울먹거리는 김희병을 무시하고서 대충 뒷산에 오르기로 했다. 좌우로 다른 부대원들이 꽤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을 염려도 없었다. 새벽에 오르는 뒷산의 공기는 맑고 좋았다. 그렇게 박상병 찾기에 모두가 몰두하고 있을 때쯤이었다. 지천을 뒤흔드는 비명소리에 모두의 신경이 집중되는 것은 순간이었다. 우린 서로 뭐라 할 것도 없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전력으로 뛰었고 곧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찢고 있는 다른 대원과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한 박상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쯤 뜬 눈과 벌려진 입 사이로 떨어지고 있는 맑은 침방울들. 사지가 축 늘어진 몸뚱아리를 보며 우린 단체로 패닉에 빠져버렸다. 야, 누가 전만 내려하는 거 아이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묵묵히 쳐다보기만 할 뿐. 그만큼 누군가의 죽음은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난 근처 초소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 당직 사관으로 호출했다. 얼마 뒤 모습을 드러낸 당직 사관과 군의관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박상병의 안위를 살폈다.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반쯤 감긴 두 눈동자 안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군의관이 준비해 가져온 하얀 청 같은 것으로 박상병의 얼굴을 가리니 모두가 침울한 얼굴로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간. 우린 그렇게 멍하니 죽어버린 박상병의 사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